확인한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미연준 의장 임명자 케빈 워시 임명의 후폭풍, 트럼프의 약달러 용인 발언 이후에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N달러 숏 포지션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 용인 발언을 한 이후에 미국의 달러화 약세 엔화 강세에 여러분들 베팅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 숏 포지션을 대거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큰 뉴스네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케빈 워시 미연준 의장의 여러분들 취임을 보고 약달러가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강달러 유지가 되겠구나. 그럼 원화 약세를 또 뜻하는 거죠. 엔화 약세를 뜻하고. 와다나베 부인의 항복, 달러 하락에 베팅하기를 거부하다.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엔대 달러 숏 포지션,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대거 청산한 정리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팔았던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달러를 사면서 역설적으로 달러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 숏 포지션 청산이 많이 됐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시장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연준 의장의 좀 비둘기파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재정 완화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그런 사람을 뽑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매파적 인물을 선택을 한 겁니다. 매파적 인물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강달러 정책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금융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에 비중을 두고 있는 55세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을 공식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게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유명한 스테판 박사가 짧지만 대단히 단호한 여러분들 의견을 남기는 겁니다. 체제 전환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유력해지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었고 과도했던 비둘기파적 기대감, 금리 인하 선호를 인력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지금 금값, 은값, 비트코인 값, 암호화폐 값 하락에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깐깐한 매파적인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안치하자 금리가 팍팍 내려가겠다고 기대하며 달러 약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그 결과로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큰 효과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레짐 쉬프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체제 전환.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 임명이 후폭풍이 맺습네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워시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케빈 워시 의장의 지명으로 힘을 잃으면서 다시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경로를 걷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재무장관의 스캇 베센터가
시장의 기대감을 한번 확실히 여러분들 누르는 그런 발언을 하죠. 강달러 입장을 천명한 겁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강달러 확인. 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발언은 달러 약세론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급등하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한 겁니다. 아, 미국과 일본이 공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미 달러 약세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구나, 이런 추측이 도니까 스캇 베센트 장관이 absolutely not, 절대 아니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 발언은 뭔가 하니까 나는 약달러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 이제 오늘 보시면은 스캇 베센트 장관이 어제 최근에 어느 인터뷰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니까 스캇 베센트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내각을 참 잘 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예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스캇 베센트가 목요일 날 1시 15분에 새벽 1시 15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스캇 베센트 장관에게 내가 당신 깨운 거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장관이 저는 목요일은 아침에 새벽에 1시 15분 정도는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응수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뉘앙스나 표정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본인이 뭡니까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통령 학에 따라 저렇게 내각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1450원 시대의 상시와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금리 인하 속도가 낮춰질 것이라고 전망에 따라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30원대까지 내려갔던 것이 지금 1450원대까지 이렇게 반응을 했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세계가 이렇게 여러분들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시대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 상당히 시야도 넓어지고 세계를 여러분들 그야말로 좀 넓게 보는 훈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오늘 거대한 IPO 상장 기업 상장 시장이죠. 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조금 익숙하지 않았지만 2026년도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창업을 해서 키운 엑스스페이스 우주선 발사 기업이죠. 엑스스페이스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상장 가격이 지금 예상가가 1조 5천억 불이니까 역사상 상장에서 1조 5천억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은 없었을 것 같아요. 대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이런 회사들이 3조, 엔비디아가 4조 이렇게 시장이지만 수십 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상장할 때 1조 5천억 불 인정받는 회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2026년도 올해는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주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견문을 넓히고 여러분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주산업 1조 5천억 불 보수적으로 잡은 1조 5천억 달러를 지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025년에 한 해 동안 엑스스페이스가 150에 1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겁니다. 23조 원.
이번에 이름 상장하면 자금 조달 규모가 500억 달러 72조 원 정도를 조달하는데 상장 예정일은 6월 정도. 워낙 덩치가 크니까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 달라들어서 작업을 한 거죠.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기업 공개가 일으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참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비전도 뛰어나지만 실물도 아주 능한 그런 엔지니어인 거죠. 금세기가 나을 수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사업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이 IPO에 엑스페이스가 등장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투자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스페이스 X가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보는 안목을 끊임없이 이 새벽에 이런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까 지상에서는 AI를 훈련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용지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죠. 전기도 부족하니까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성을 몇 개 띄우는가 100만 개를 띄우는 겁니다. 100만 개를 띄워가지고 위성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한 물도 필요 없고 전기료 부족은 전부 다 태양광으로 여러분들 해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인공위성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100만 개 띄워가지고 100만 개가 또 되는 기술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도록 만들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목을 넓히는 겁니다. 스페이스 X가 데이터 센터 지구 궤도 데이터 센터 위성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미국의 FCC에 여러분들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우주선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걸 100만 개를 띄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전기는 전부 다 태양광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용지 걱정 없어. 물 부족 걱정 없어. 전기 걱정 없어. 정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스페이스 X의 100만 대 궤도 데이터 센터 계획. 우주선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 위성 발사 신청한 겁니다. 스페이스 X는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100만 대의 위성 데이터 센터 500km에서 2000km 궤도에 100만 개를 띄워가지고 거의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열이 발생하는 것은 우주의 냉각 환경을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한다.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AI 위성에는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저도 볼 때 아니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우주선 안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우주선끼리 다 연결되도록 기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대의 하늘 위 슈퍼컴퓨터 발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최대 100만 대의 데이터 센터 전용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주에서 직접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그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각 위성은 100만 대는 레이저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분산형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시기가 오겠지만 지금처럼 파괴적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데서 이러면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넓은 겁니다. 돈 있으면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거죠. 구름이나 밤에 방해 없이 24시간 내내 강력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받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우주의 태양광 발전 효율은 지상보다 710배 정도 높습니다. AI 연산 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엄청난 물과 전기가 소모되지만 우주의 진공 상태와 극지온 환경은 자연적인 방사 냉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상의 전력 부족 문제, 부지 확보 문제, 환경 구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지상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한계를 우주에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인 구글이나 오픈 AI 등에 비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AI 연산력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구 바깥에 짓겠다는 거죠. 한 번에 엄청난 물량을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을 하나 발사해 가지고 새끼 위성들을 뭐죠 수십 개를 동시에 퍼뜨리겠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늘 나온 김에 이 보니까 이 보시죠. 한번 여기 이제 견문을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아마 이게 레이어 1 우주 산업이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 레이어 6 이렇게 나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종사하고 있는 엑스페이스는 로켓을 발사하는 론치 로켓을 여러분들 발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구 이미지를 다루는 블랙스카이, 프레니트 랩, 세틀로직, 맥스라는 이런 또 회사들이 있네요. 그 위에 팔란티어가 또 크게 역할을 하네요.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브레인 역할을 팔란티아가 담당하고 그 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분들 연결성은 비아세트 ASD 스페이스 모바일이 또 담당하네요. 그 위에 또 이런 시설을 짓는 업체가 있네요. 이런 우주 항공 관련된 레드와이어라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네요. 그다음 맨 위에 이걸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군사 용도로 활용하는 데는 로키드 마운틴, 보잉 이런 회사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겸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주 산업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소힐 굽타란 님이 이 업체들은 대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레이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사는 스페이스X, 지구의 이미지는 플래닛 랩, 분석은 팔란티어, 연결은 스타링크,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은 레드와이어, 그다음 국방은 로키드 마운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가 후기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잘 나가는 시대죠. 지금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해외도 좀 많이 나갈 생각하고 젊으니까 아주 후기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여러분 다행스럽습니까. 후기 조선은 그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관이 민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배도 탈 수가 없고 지금은 본인만 똑똑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길을 개척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뭐 간단한 뉴스인데 여기에 이제 젠슨 황이 이 샘 울트만과 그런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1000억 불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철회하는 건데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샘 울트만이 경영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월스트리트저널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젠슨 황이 오픈 AI의 사업 방식의 규율이 부족하다. 비용이나 이게 좀 방만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등장할 걸로 제가 봤거든요. 샘 울트만이 여러분들 젊고 재기발랄한 사람이지만 사업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젠슨 환웅에 이런 게 걸린 겁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인프라 확장에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지출할 뿐이고 수익성이나 장기적인 사업 운영 면에서 체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성능이 아주 좋죠. 구글의 플랫폼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미나이를 쓰고 엔트로피 코딩 분야에도 밀리는 거죠. 그다음에 리서치 기능은 구글 XAI의 근록이 뛰어나죠. 기술적으로 오픈 AI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활인들한테는 오픈 AI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괜찮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자금줄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이걸 항상 걱정을 했거든. 자, 이런 AI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잘 들어주셔가 제가 또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미국을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건설적인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자극을 받는 거죠. 자극을. 여러분도 이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매일 자극을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그런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가 건강을 이렇게 계속해서 잘 관리해 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77,000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이. 돈이 좀 있는 분들 같으면 조금 사셔도 좋은 시기인 것 같죠. 77,000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이렇게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이런 이 소위 비트코인의 수탁 업무, 예금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는 리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리브. Invest in Bitcoin with confidence. 여러분께서 저희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리브란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리브란 회사가 있습니다. 이 리브란 회사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비트코인이 망하니 흥하니 이렇게 있더라도 미국의 대형 은행과 지방은행 전부를 합쳐 가지고 60개 정도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업으로 지금 채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톱 은행들 가운데 60%가 are into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상에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US뱅크, PNC그룹 전부가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큰 대세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여러분 떨어지더라도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있으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없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keep calm and carry on인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입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떠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왜 내가 소개하겠냐. 이 회사가 창업한 지 7년이 된 겁니다. 7년. 7년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의 창업자인 알렉산더 레이시만이라는 그런 젊은 분이 창업의 소회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지습니까? 본인 여러분들 위에다가 Keeping the fire of human liberty shining bright. 인간의 자유를 밝게 빛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를 인디비주얼 리버티 인간의 개인적 자유를 계속해서 샤이닝 브라이트 밝게 빛나도록 키핑 계속해서 밝게 빛나도록 하겠다.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이 한 문장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레시멘이라는 사람이 7년 전에 그런 비트코인 수탁 업무 아마 미국에서 거의 제일 갈 겁니다. 전문 업체로서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게 얼마나 앞섭니까? Keeping the fire of human liberty 인간의 여름 인간 자유의 그 불빛을 계속해서 밝게 빛나도록 하겠다. 그죠? 예. 예,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직원들 예, 사진을 학대해서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인 거죠. 사람들 밝은 겁니다. 예. 밝은 거죠.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 이제 7주년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읽어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여정의 7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2019년 전 세계 비트코인 뱅크를 세우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로 리버사를 창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가 선호하는 화폐가 될 것이라는 저의 비전은 7년 전인 2019년보다 7년 후인 2020년 현재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2025년의 경이로운 성과 비트코인은 글로벌 예약 자산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고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12만 6천 불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15% 이내에 저희들이 진입했습니다. 2019년에 창업해가 여러분들 뱅킹 랭크의 15% 내에 리버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미국 전체 은행 중 상위 15%에 제가 창업한 리버사가 포함됐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뒤를 이어서 약 3,000개의 기업이 리버를 통해 비트코인을 자산에 편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사가 수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3,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핫도그 가게로부터 시작해서 석유회사, 교회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000개의 조직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살 때 기술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문 업체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죠? 예. 맡기는 겁니다. 예. 이중통화 시대의 도래. 여러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그냥 리버사의 창업 스토리가 아니고 이런 개념 듀얼 마니 이어라는 이중통화 시대의 도래라는 이런 창업자가 내세운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달러와 비트코인이 한 곳에서 공존하는 이중통화 시대란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1984년도 경제학자 프리드릭 폰 하이에크가 예견한 교모한 우회를 통해 도입되는 건전한 화폐의 모습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법정 화폐가 있고 민간이 주도해가 여러분들 화폐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로 리버 계좌를 직접 받아 그중 일부를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금 업무 투자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죠? 저희들은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제로뎃. 우리 회사는 7천만 달러 1,000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낼수록 리버는 여러분의 부를 보존하는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이자 기본 은행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7년 만에 비트코인 은행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공과금 납부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이 젊은 분들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 창업자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가 2022년도에 2억 6,800만 달러에서 지금 29억 달러 규모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 통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지.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수탁하고 있는 업무가 비트코인은 24,000개 정도를 맡아가 있네요.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가 예치 금액이 2억 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이 젊은 분이 가장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스트리아 학파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제가 젊은 날에 학문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저서들은 대부분 제가 이끌었던 자유기업원을 통해서 한국에 다 번역이 됐죠.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 그러니까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 책들 여기 책에 여기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책인데 이 책들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대표 저서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 일체 이런 사상들이 소개된 게 없는 겁니다. 제 서가에 올라 있는 이게 자유기업원이 다 출간한 문건인데 여기에 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저서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등장을 예고라도 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정부의 손에서 화폐를 빼앗기 이전까지는 결코 좋은 화폐를 다시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손에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정부가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교모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하고 같은 거죠.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걸출한 인물이죠. 사상적으로 너무나 대단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리플 문제를 또다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며칠 전에 리플 문제를 스테판 박사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이 리플은 한국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국인들이 특별하게 리플을 좋아합니다. 리플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리플이니까 암호화폐에서는 1등인 거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저는 간주를 안 하니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알트코인이 리플인 거죠.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연간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앞서기도 했다. 그렇게 이런 리플을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전 세계 리플 총 공급량 가운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지갑이나 국내 거래소 등이 보유한 비중이 4에서 5%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단일 국가로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인 거죠. 만일 오늘 정권시장이 열려 있었으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들 소개한 것은 한 젊은 분이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렇게 리플은 기관 측면에서 비트코인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가 반론을 한 겁니다. 스테판 박사 주장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주장은 리플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리플 소프트웨어하고 리플 토큰인데 리플 소프트웨어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리플 토큰이 그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플의 기술적 성공이 곧 리플 토큰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장문의 글을 이 스테판 박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스테판 박사 가운데서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리플 토큰 ODL이 선택 사양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ODL을 구매해 가지고 쓰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약간 부정론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포함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은행들의 국제협약인 바젤2에서 그렇게 여러분 리플을 재무제표에 포함해서 사용하려면 너무 많은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리플 토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준 겁니다.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은행은 리플의 소프트웨어 레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대규모의 리플 토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리플의 레이를 사용하지만 토큰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토큰은 기관용 화폐가 아니고 기관들이 채택을 거절한 선택적 브릿지 자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까지 소개한 겁니다. 제가 제 의견을 배제하고 이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스테판 박사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뭐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은행은 결제 소프트웨어를 쓸 뿐이고 리플 토큰을 실제 돈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기관들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소프트웨어와 자산을 혼동한 오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한 분이 리플이 기관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리플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든지 장래가 어둡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댓글을 여러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검증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앞으로 대박을 칠 거냐 그 이야기를 스테판 박사 가설 검증은 리플이 기관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은행이 대차 대조표에 포함하는 기관의 비트코인은 될 수 없다. 은행이 대량으로 구매해 가지고 대차 대조표의 자산으로 잡고 그런 건 없을 거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리플의 가능성은 매우 높죠. 왜냐 리플을 은행이 대차 대조표의 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다면 리플의 장래는 어두운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리플의 토큰을 온 디맨드 뭐 리퀴디티 리플 사용은 거래 규모가 폭발적 증가가 되고 있다는 확인이 가능하죠. 숫자로.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주목한 것은 리플이 기술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국제 간 전송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기존 방식에 대비해서 60에서 90%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돈을 전송할 때 업체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 하나은행이 있으면은 하나은행의 파트너 은행한테 일정한 액수를 예치를 해놔야 되더구먼요.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이 ODL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예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런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에
대금 결제를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0만 불 정도를 평소에 예치해야 되면은 여기에 리플 ODA를 사용하게 되면은 1,000만 불을 예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은 그 1,000만 불을 평소에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거는 이른바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하고 수단인 거죠. 그래서 스테판 박사의 주장처럼 은행이 대차 대조표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ODL에 대한 수요는 없지만 비용 절감 효과만 해서 엄청난 여러분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송금용 브릿지 자산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공 가능성이. 거래 비용을 이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울 정도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스테판 박사의 주장과 달리 기업 간 결제 및 특정 송금 경로 콜리도에서는 유의미한 수치적 성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테판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대형 시중은행이 대규모로 리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거래 수단으로는 탁월하다는 거죠. 거래 규모의 폭발적 증가, 2025년 2분 기준으로 리플 ODL 서비스는 분기당 약 1조 3천억 달러의 국경 결제를 처리하며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자료를 다 뽑아보니 거래량을 뽑아보니까 거래량 증가가 유의미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도도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XRP 레이저 1일 활성 주소 수는 전분기 대비 142% 급증한 13만 4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ODL을 도입한 금융기관들은 혹은 수출기관들은 기존 방식 대비 운영비용을 60에서 90% 절감하고 며칠씩 걸리던 송금 시간을 수초 이내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거래 비용을 이 정도로 절감할 수가 있으면은 그리고 거래 속도를 이 정도로 줄일 수가 있으면은 브릿지 자산으로서 상당히 히트를 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물론 스테판 박사가 주장처럼 대차 대조표의 이름들 포함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현재 여러분들 금융은행 간 국제규제인 바젤2 같은 데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대형 스테판 박사의 주장처럼 대형 은행들이 리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신중하지만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확장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말 출시된 리플 현물 ETF는 일단 여러분들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한 것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 정도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기다려 봐야겠죠. 이제 리플 현물 ETF는 50일 만에 13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들이 간접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구나. 직접 매입해서 대차 대조표는 포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은행이 리플을 저축하거나 회계 단위로 쓰는 단계는 아니지만 송금용 브릿지 자산으로 리플 ODL 사용량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실질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리플을 처음 다뤘는데 그런 스테판 박사의 의견을 그냥 소개한 것이고 대차 대조표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의 검증은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러나 송금용 브릿지 자산은 대단히 탁월한 그런 암호화폐 같다. 그 점을 특히 여러분 이 부분 여기에 운영비용을 60에서 9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속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이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돼가 부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가운데 리플이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토커나이제이션이 잘 진행돼서 릭 엘드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2036년도 시장 규모가 17조 달러, 토커나이제이션 시장 규모가 11조 달러니까 그 가운데 주역으로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이런 것이 떠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대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지표거든요. 이게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서 크립토 ETF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여러분들 신뢰도를 부여하는 거죠. 현재 승인된 것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ETF가 11개 이상, 이더리움 ETF가 9개 이상, 리플 ETF가 5개 6개 이상, 솔라나가 3개에서 4개 이상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정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돈을 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상시하게는 모르지만 SEC가 승인을 할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을 거쳤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스테판 박사는 은행이 대차 대조표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은행이 리플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 수단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리플을 사서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법정화폐 A가 리플을 거쳐서 법정화폐 B의 과정을 3초에서 5초 안에 완료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플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매개체일 뿐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리스크나 재무제표 반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현재 은행들은 해외 송금을 위해 현지 은행에 그에게 현금을 미리 예치해 둡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리플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필요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평소에 운용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리플 ODA를 사용하게 되면 이 잠자는 돈 유휴 자본을 해소하여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는 이 자본 효율성이 리플 가격 상승보다 훨씬 매력적인 이득입니다. 여기서 자본 효율성을 60에서 90%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혁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은 2025년도 2분기 리플 토큰 거래액은 1조 3천억 달러 1700조 정도를 기록했고 현재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리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중 약 40%가 실제 결제에 리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60에서 90%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면 대부분 은행들이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의 역사가 금융발전사죠. 금융발전사.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자료를 이번에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은행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꺼리고 리플 토큰을 다른 방식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유 리스크는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플 현물 ETF를 구입해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
리플은 은행의 재무제표 점유율과 상관없이 유틸리티 측면의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송금용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선택한 데는 많은 노력을 했겠죠. 요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노출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정량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가져도 그렇게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특별한 자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져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 여기 오늘 스테판 박사가 또 장문의 글을 기고했네요. 장문의 글을 기고했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 기고문이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자산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 함께 소개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겁니다. 비트코인의 맥법칙 지수는 탄생 이후 약 7년 시점에 고착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은 것이 2016년에 17년 무렵입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수적 채택이 글로벌 유동성의 침투와 보안의 관성, 금융적 기억에 의해 제약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이 안정화된 겁니다. 들쭉날쭉 하던 것이 안정화되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이 같은 전환은 수학적으로 람베르트 W 함수에서 지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성격이 변하는 것을 규명하는 데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가 람베르트 W 함수란 거지. 천방지축을 이런 비트코인이 이러면 움직이다가 탄생한 지 7년 무렵에 2016년 2017년부터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바로 람베르트 W 함수인 거죠.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런 10년 전 초기 지수적 부트스트랩 단계에서 단일 재구격화된 맥법칙 고정적으로의 람베르트 W 전환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2016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천방지축. 그리고 2016년 무렵부터는 대단히 2016년 17년 무렵부터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맥법칙 지수가 5에서 6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성격이 바뀔 때 이걸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람베르트 W 함수란 거지. 이런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물리학에서는 많다고 합니다. 통계역학의 디바이 모델, 양자 결합 상태, 반도체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이런 모든 물리 현상들은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방지축에서 안정화되든지 그런 것을 좀 수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람베르트 W 함수란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탄생하고 2016년 무렵까지는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겁니다. 이거를 초기 지수적 부트스트랩 단계라고 부르고 그다음은 아주 안정화된 겁니다.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 맥법칙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유식하게 시스템의 성장이나 변화가 선형적인 부분과 지수적 부분이 결합되어 나타날 때 핵심적인 해결적으로 등장하는 초월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람베르트 W 함수입니다. 시스템의 성격이 바뀔 때인 겁니다. 입력은 선형적인데 반응은 지수적인 경우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시스템 성격이 바뀌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람베르트 W 펑션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람베르트 W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전환점 계산.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천방지축 초기의 폭발적 지수 성장 단계에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안정적 맥법칙 단계로 넘어가는 그 절묘한 클로스오버 교차 지점을 수학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친 듯이 여러분들 막 성장하던 게 안정화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바로 람베르트 W 함수입니다. 비트코인 성장은 초기의 폭발적 성장과 나중에 물리적 제약에 맞물리는 복잡한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적 도구가 바로 람베르트 W 함수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안정화된 겁니다. 이렇게 안정화.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안정화된 겁니다. 뭐가?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이.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17년부터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7년 차에 접어들어서 특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쪽으로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이 안착된 겁니다. 그전에는 미친 짓들은 또 돌아다닌 겁니다. 2017년 비트코인 캐시 등이 블록 크기 및 해시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독특하게도 자기 생성적입니다.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자체적인 내부 구조 제력을 유지합니다. 거품과 폭락은 비트코인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디움 프로토콜이 계속 변하며 새로운 자유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작업 증명을 포기한 것은 이디움의 맥법칙이 절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쓸 때도 항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물리학이 실체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비트코인의 본질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과학 비트코인 연구소 SBI를 설립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비트코인하고 다른 자산 이름 다른 것이 고정된 프로토콜, 강력한 희소성, 발행 주체가 없음, 가치에 비하하는 보안 확장성, 글로벌 중립성, 경로 의존적 통화 기억.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이 스테판 박사는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가장 깊은 글을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를 비트코인은 탄생 7년 만에 2017년부터 물리학 법칙처럼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외부의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는 생명체 같은 구조를 가졌으며 폭락과 거품은 오히려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처럼 설계가 자주 바뀌거나 운영 방식을 버린 코인들은 결국 이런 물리적 불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수학적 물리학적 법칙이 현실 세계에 구현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2017년부터 비트코인은 물리학의 맥법칙처럼 일정한 규칙,
맥법칙 지수 5.8 내외에 따라 움직이는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성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물리학적 법칙이 현실 세계의 돈으로 실체화된 결과물입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섭수해서 스스로의 구조와 보안을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명처럼 살아남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보안으로 치환하는 거죠. 해시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위협이나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체적인 내부 질서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격은 서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조금 사는 것도 괜찮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모든 사람이 주식을 외칠 때는 주의를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시가 세계에서 톱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주식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행하는 겁니다. 코스피가 5천인데 왜 나는 무서운가.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 분위기가 평소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주식 이야기에 열중하고 화제의 주 대상이 주식이 되고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렇게 여기 에릭님 말씀처럼 지금 미용실에서도 주식을 이야기한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화제가 주식이 될 때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가. 미국 정시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 정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유럽의 전설적인 미국의 워렌 버핏이 있었으면 유럽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책이 나왔죠. 199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정말 그래요. 모두가 주식 이야기합니다. 온유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는 유럽의 워렌 버핏이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작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나 없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 주의해야 된다. 이게 앙드레 코스톨란인 겁니다.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이 혹시 이런 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주식시장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의 상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순환을 설명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 중 과열 단계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택시 기사가 종목을 추천하며 파티의 화제가 온통 주식뿐이라면 그때는 이미 시장을 떠나야 될 때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앞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택시 기사도 이야기하고 무슨 여러분들 뭐죠? 웨이트리프팅 하는데 여러분들 피트니스 강사분도 이야기하고 전부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주식시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택시기사가 종목을 추천하며 파티의 화제가 온통 주식뿐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시장을 떠나야 될 때라고 한 것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야기고. 그지? 시장의 모든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고 장밋빛 분석만 난무하며
대중이 이성을 잃고 탐욕에 빠져들 때 시신은 현실과 연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붕괴의 전조입니다. 앙드레 코스탈린이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상승을 외칠 때 투자자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대중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게 만드는 나팔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버스 타면 휴대폰에 주식 차트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에릭님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아로마임님은 미술식에서 또 주식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이걸 다루는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야기를. 강세장 제3국면 과열기에는 부하내동파 심약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가득 찹니다. 이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뒤덮게 뛰어든 사람들이며 아주 작은 악재도 패닉에 빠져 시장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이제 하락장에 상승장으로 갈 때 A3가 가열 국면인데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너도 나도 수익 인정을 하고 주변에 주식 이야기만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주식은 소신파에서 부하 내동파에게로 넘어갑니다.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어쨌든 잘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천장 과열 단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파격적 전망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주가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77,000원.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7,000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그죠? 77,268불 70센트네요. 이런 시점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좋은지 모르겠는데 룩 브로일리 가끔 소개했죠. 룩 브로일리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말 타던 시대가 종언이 되든 인간은 레이스가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좀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격적인 이야기도 한번 참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섰고 우리는 이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 주체로서 퇴역을 앞둔 말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AI를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잘 안 된 상태가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의 생산 비용이 제로로 수렴한 시대는 당신의 노동소득 또한 제로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자동차 시대의 핵심이 석유였다면 미래 AI와 로봇 시대의 핵심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그 전기를 디지털 자산으로 치환한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절반 정도는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향후 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할 것이고 인간의 뇌는 이 속도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습니다. AI가 여러분 인간의 지능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000년간 말이 운송을 담당하다가 기차에 밀려났듯이 인간의 노동과 지능도 이제 자율 로봇과 AI에 대체된 병목 해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이유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습니다. 이 기술적 진보를 멈추려면 전지구적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기술적 진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알라딘 램프에서 다 나와버린 겁니다. 현재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평범한 커리어를 가질 기회 자체가 아예 없을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기술 덕분에 생활비가 0으로 수렴하겠지만 좀 과장된 이야기인데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해질 거, 모든 것이 싸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소득도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과 AI가 구동되는데 필수적인 것은 전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전기를 디지털로 증명하고 저장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기계와 싸우는 일말이 되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리빙스톤 씨가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30세 같으면은 인플레 6%를 이런 가정하게 되면은 평균 20%의 비트코인 가격 성장률에서 보면은 지금 30세 노후가 0.3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0.3개나 0.5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거란 이야기죠. 가짜 정보가 넘쳐난 미래 인터넷 환경에서 비트코인 거래 소유만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서 검증된 유일한 진실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헛소리처럼 보이는데 이 젊은 사람들 있죠. 헛소리처럼 보이는데 저는 읽으면서 헛소리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30세면 0.3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세면 1.03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이거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2026년 6월 달에 일론 머스크 금세계 최고의 이름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1조 5천억 불 상당 규모의 엑스스페이스가 상장이 되면은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상장기업의 상장 때 이런 주식을 살 건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MSTR 주식을 살 건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까 MSTR 주식 사는 게 좋겠다. 그게 안 되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겠다. 그것도 살 수가 없으면 그때 엑스스페이스 여러분들 상장 때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 답이 여러분 여기에 아담 리빙스톤이 일론의 이번에 엑스스페이스 창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공 박사님 말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말씀하신 건 곤란합니다. 투자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주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사람이 이런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것처럼 위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드러운 쿠데타가 될 것이며 전 세계 자본은 미친 듯이 이 기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담 리빙스톤이 글을 참 잘 쓰네요. 글을 아름답게 써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상장이 되는 거예요. 상장이.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엑스스페이스 주식을 사게 달라들 건데 이걸 사겠냐. 여기 보시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비트코인은 불을 지키고 싶은 사람, 스페이스X는 미래를 장악하고 싶은 사람. 스페이스X도 굉장히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내요.
폭발적 성장 가능성이 있고 비대칭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딱 하나만 선택해서 MSTR 주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겠는데. 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미래를 보러 보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역동적인 시대고 매일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참 대단한 시대다. 어마어마한 시대다. 정말 여러분들 역동적인 시대다. 감탄사가 나오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을 보시고 나라 상황이야 뭐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투자는 시간, 복리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훌륭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훌륭한 투자 대상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고 투자에 대한 책임이란 것은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의 미래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MSTR 주식을 이야기하지만 MSTR이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반도체 섹터 ETF를 투자하지만 반도체 섹터 ETF가 실패할 가능성 상당히 낮죠. 반도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투자는 본인이 세운 투자 가설의 바탕을 두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팅의 주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도 자기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성찰해 가지고 옳은 것은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어제 보시다시피 리플이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 스테판 박사 이야기는 리플 코인을 은행들이 대규모로 대차 대조비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스테판 박사 이야기를 다시 바탕으로 해가지고 리플을 코인을 도입했을 때 국제간 거래에서 기존 방식 스위프트를 통해 여러분들 전송하는 방식에 비해 가지고 비용을 60에서 9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거래 비용을. 속도는 여러분들 수초 정도 며칠 걸리기를 수초로 줄일 수 있다. 그럼 거래 비용과 거래 속도가 여러분 이렇게 빠르면 성공 가능성이 대차 대조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설이지 않습니까? 가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오늘 한국 정시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전혀 여러분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너무나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너무 뜨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방선까지 계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유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주식시장이 과열돼서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럽의 전설적인 그런 투자가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뭐 점원이나 자동차 기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를 이야기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때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일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